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들어보다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일찍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아이가 9살입니다. 저는 어려서 정말 가난한 집에 일남 이녀 장녀로 태어났어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가난할까 싶겠지만 아빠도 일용직에 계시고 엄마도 식당 일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께서 빚 보증을 잘못 써 갚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어렸을 땐 엄마 아빠 원망을 참 많이도 했네요.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급식은 늘 공짜로 먹었어요. 항상 학기 초가 싫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가정신문에 가족 구성원, 부모님 직업, 소득을 적어내야 했는데 전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학기 초가 너무 싫었네요. 그렇게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 우유 하나를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 눈물을 삼켰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부터는 부모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음식점, 설거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만들기 등등 정말 갖은 일은 다 했네요. 부모님은 이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용돈을 벌어야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수학여행비 등등 될 수 있었죠. 의무 교육인 중학교 생활이 끝이 나고 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당연히 가는 학교를 저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에 뜻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때 당시엔 학교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 학비에 집안 생활비까지 합치면 늘 마이너스인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하면 기숙사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에게 서울살이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리다고 결코 봐주지 않는 세상이었죠. 저는 17살에 미용실 인턴으로 들어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후 저는 디자이너로 진급하게 되었죠. 19살이란 이른 나이였지만 미용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와준 덕분에 형편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고 저는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들도 학교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덕분에 저희 집은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그나마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마음에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만났다가 자주 보다 보니 밥도 먹게 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일평생 챙김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챙김이란 걸 받아봤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무렵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네요. 남자친구 집안은 교수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앞날이 너무 뻔했으니까요. 아빠 엄마가 교수지. 내가 교수가 아니잖아.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그게 내가 너랑 헤어질 이유가 되나? 오빠, 알잖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 나를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너무 앞날이 뻔하잖아. 내가 부모님은 설득할게. 너한테 상처 안 가도록 할게. 나만 믿어줘.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 길로 남자친구 어머님이 샵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화가 난 채로 말이죠. 여기 김미애 씨라고 있나요? 김미애 씨 좀 뵙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재훈이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애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이 끝나갈 무렵 다짜고짜 어머님은 저에게 물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살벌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연애하는 건 뭐 자유니까 상관 안 할게요. 우리 집 유서 깊은 집이에요. 어디 남의 머리나 만지는 주제에 이 집에 발을 들이려고 해?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참고로 내 남편 나 그리고 재훈이 누나 그리고 재훈이 형까지 지금 교수예요. 재훈이 형은 박사과정 받고 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교수 임용은 문제없고 재훈이만 평범한 회사원 같죠? 재훈이가 다니는 회사가 일반 회사 같아? 자그마치 삼성이야, 삼성. 우리 집 수준 알겠어? 어딜감이 명함을 내밀어?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그대로 절대 저를 허락해 줄 수 없고 단 연애는 해라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였습니다. 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전 제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시집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자친구는 제가 헤어짐을 고한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죠. 시부모님은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낼 때 정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었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죠. 내가 진짜 결혼을 안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죽는다 뭐다 이래서 시키는 결혼이에요. 사돈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네요. 내가 참 살다 우리 못해도 다 박사까지 밟았는데 며느리가 충졸이라니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결혼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걸로 하죠. 사람들도 많이 안 부르고 딱 가족끼리만 하는 걸로 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괜찮아야지.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일찍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느라 학교를 미처 못 다녔습니다. 저희 딸에 나무라지 마시고 못난 이 부모 탓을 해주세요. 저희가 면목 없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정말 꾹 참았네요. 알면서 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능력 인정받고 밖에서는 누구에게 손가락받지 않고 일하는 딸인데 평생 고개 숙여 살았던 엄마 아빠가 상견례장에서도 저렇게 고개를 떨구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이악 물고 참고 버텼네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고 살진 않을 거라고. 날 좋아해 주시진 않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조촐하게 룸을 하나 빌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요즘엔 스몰 웨딩이라고 많이들 진행하지만 저는 정말 시댁에서
저를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며 작게 진행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때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쪼들려 살던 과거에서 현재 저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김미애가 이제는 결혼을 하여 인생의 이막을 여는 순간이라니 제 스스로 뭉클했네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곧바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강력한 의사표현도 있었고 저조차도 일을 해야 했기에 분가를 원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시댁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죠.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업계에선 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학교 출강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교육도 도맡아 하는 흔히 이 분야에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알만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돈 때문에 하였던 일이었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커리어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 시댁에 왕래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문제는 시댁만 가면 제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모르는 영어로 저를 꼭 농락하듯이 대화했죠.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가의 행포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도 보통 멘탈은 아니었기에 악착같이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곤 그 대화에 낄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독하기까지 했으니 늘 미움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오기, 도끼 빼면 시체였기에 꾹 참고 견뎌냈네요. 너 진짜 독하다. 영어 마스터 한 거니? 그 머리로 학교는 왜 때려쳤다니? 참나, 기가 막혀서. 오리대와 엿들으니 좋니? 아, 재수씨 진짜 소름 돋네요. 그동안 그럼 저희 대화 다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 소름 진짜. 난 재수씨 같이 독한 여자 무섭더라. 하긴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가 넘어갔지. 재훈이 쟨 어려서부터 센 여자 좋아했다니까. 그럼 이제 프랑스어를 해야 하나? 아주 우리가 재훈이 쳐 무서워서 어디 대화를 하겠어? 좀 모른 척 할 줄도 알아야지 참나. 아니요. 프랑스어로 하시면 프랑스어도 공부할 거고요. 독일어로 하시면 독일어도 공부할 거예요. 저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니까요. 다들 할 말을 잃으셨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똑소리 나는 저였기에 어려운 사이였어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늘 할 말은 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서 미움을 샀어요. 저와 별개로 저희 딸은 시댁 식구들을 따랐기 때문에 종종 시댁에서 자고 놀고 오곤 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와 조카였기 때문에 제가 미움받는 것과는 다르게 딸아이를 예뻐해 주셨죠. 그런데 딸이 커갈수록 시댁에서 놀고 오면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라 그런지 수다스러웠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시댁에서 놀고 온 얘기를 듣고 배꼽 잡고 웃는 날도 많았답니다. 말만 교수 집안이고 제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부싸움이 늘 잦았으며 삼촌은 매일 통화하는 여자친구가 바뀌는 것 같다. 고모는 노처녀라 매일 선을 본다 등등 아주 재밌었어요. 약간 인간미가 느껴졌달까? 아직 딸아이가 어렸기에 듣는 말을 전부 다 전달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집에서 절대적으로 말조심을 해야겠다고 많이 느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 대구력 사건이 펼쳐지네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와이프분은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음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도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수 집안에 교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집은 경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냥 멋진 직업으로 봐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머님 아버님께 저는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든 학교 때려친 미용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집은 처음이죠? 어쩜 이렇게 고울까? 음대 전공이라 그런지 우화가 철철 넘쳐 흘러. 나랑 재훈 아버지도 교수라 우리가 이 계통에 대해 잘 알잖아. 원래 사람은 말이 통해야 하는 법이거든. 우리 딸도 교수고 우리 막내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내가 이런 며느리를 정말 꿈꿔왔는데 이제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얼른 앉아요, 앉아.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현식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형님도 이 집 어른들과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그냥 지나치더군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에게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 그나물의 그 밥들이다라고 생각했네요. 집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는 무르익어갔고 어머님 아버님 깔깔거리며 얘기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기분은 좋았네요. 하지만 저를 은근 무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요. 역시 집안에 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참 좋아. 이래서 옛 어른들이 격식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깐요. 저도 현식 씨한테 얘기 들은 대로 어머님 아버님과 말이 너무 잘 통하는걸요? 전 아이를 낳아도 교육자로 키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교육자 집안은 교육자가 나오고 의사 집안은 의사가 나오듯이 고색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어요? 역시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이래서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또 한 번 느낀다. 안 그러니? 교수 며느리라니. 이게 우리 집이지. 그들끼리 짜고 치는 장단을 보고 있자니 부글부글 끓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말하면 무시할 게 뻔하고 딸아이도 있고 괜한 불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되실 분과 어머님 아버님은 죽이 참 잘 맞아 보였어요. 그들이 원한 세상이구나 싶으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대화도 유치하기도 하고 웃음이 났네요. 얼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 되실 분은 저녁을 다 드시고 저와 일하는 아주머니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일을 직접 깎으신다고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한다고 했죠? 예약해야 되겠네요. 청담에서 하는 거니까 당일 예약은 안 될 테고 언제쯤 괜찮나? 아, 네네. 머리 하시게요? 제가 화요일,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그 뒤만 피해서 오시면 되는데 언제쯤 오시겠어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드릴게요. 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언제든 시간 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은 빼놓을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괜찮을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될 텐데 미리미리 알아가자고요. 뭐 적당히 맞춰가며. 사실 저는 예약하기 힘든 디자이너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얼른 예약해드렸죠. 형님은 뭔가 묘하게 날선 말투였어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특유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투였으니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했네요. 과일을 먹을 때도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던 예비 형님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어머님의 처음 보는 눈빛과 말투에 두 번, 세 번 놀랐네요. 그렇게 예비 형님은 집에 가시려고 하였고, 예비 형님이 가시고 저희도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장가를 가다니 참 놀랄 일이다. 절대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이 있는 것 같아 신기해. 그러게. 아주버님은 즐기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 결혼은 더 늦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시네. 저희 아주버님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여자친구들도 많이 바뀌고 눈도 높아 결혼은 정말 늦게나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놀랬어요. 바람둥이라는 사실도 딸아이 입을 통해 알았죠. 매일 통화하는 이모들이 바뀐다부터 한 번은 삼촌이랑 놀러 나갔다고 바뀐 이모들도 많이 봤다고 하네요. 직업도 교수이고 얼굴도 훈훈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댁 모임을 뒤로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예비 형님이 머리를 하러 오신다는 날이 다가왔죠.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때 잠깐 보니 어머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터라 조금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될 사이였기에 최대한 티내지 말자 했네요. 형님이 오시고 방문하실 때부터 역시 형님이 형님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기에 시댁 분위기도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까지 합세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지요. 처음 오자마자 형님은 저희 직원을 하대하며 바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여기 가방 좀 받아줘. 오늘 김미애 부원장한테 나 왔다고 전해줘요. 아, 정신없어. 바쁘네 샵이. 조용조용 할 줄 알았는데. 혹시 2시에 예약하신 윤채린 씨 맞으세요? 부원장님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가운 입으시고요. 스텝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하대를 하는 꼴이라니 정말 제가 더 숨고 싶었습니다. 지인이라고 했기에 더 창피했네요.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형님은 숱도 많아서 레이어드 컷하고 펌하면 예쁘실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 해줘요. 말 놔도 되죠? 어차피 손아래 동서들 사이인데 뭘 안 그래요? 그럼 미애 씨 말대로 머리 해줘. 네, 그럼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여기 샴푸 좀 먼저 할 거라서 샴푸실로 가실게요. 윤성님, 여기 샴푸 좀 해주세요. 아, 나 다른 사람이 내 머리 만지는 거 싫은데. 미애 씨가 그냥 샴푸부터 다 해주면 안 돼? 나 미애 씨한테만 받을래. 조금 까다롭고 민망했지만 손님이 원하는 거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렸어요. 예비 형님은 머리 하는 내내 본인이 어려서부터 유학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수가 되기 직전까지 살아온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 대단하다, 좋으셨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나빴네요. 아니 미애 씨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야? 아우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완전 쇼킹했잖아. 중졸이라니 어머. 네? 아, 저는 정말 가난했었고 고등학교 학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조차 낼 돈이 없었거든요. 저한텐 아픈 얘기죠.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뷰티 쪽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도 잘 되지 뭐. 중졸이 청담동에서 보안장 하는데. 손님들은 모르지? 아마 여기는 손님들이 들으면 막상 갈릴걸? 여기 여자들 얼마나 콧대 높아.
그래도 학력 중요시 여긴다고. 아, 네,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얘기 안 했을 때도 있고, 친해진 고객님이면 오픈할 때도 있고요. 전 열심히 살아온 게 창피하진 않거든요. 제가 친구를 괴롭혀서 학교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해요.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서요. 미애 씨, 그거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도 대학교까진 나와야 돼, 이 세상은. 나중에 자기 딸이 학교 가면 엄마 학력 가지고 놀리는 세상인데 아직은 보수적이라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알겠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이렇게 저희 시댁엔 정말 저를 무시하는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꼈네요. 학력 가지고 정말 사람 가리는구나. 오늘도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온 거구나. 결혼하기 전 기선 제압하러 왔구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머리를 끝마치고 형님이 돌아간 뒤 멘탈이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참 많이 울었네요. 혹시라도 딸이 날 창피하면 어쩌지. 나중에라도 엄마 원망하면 어쩌지. 난 열심히 살아온 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원래도 할 생각이었지만 딸이 더 크기 전에 엄마로서 당당해지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보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업과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낼 즈음 본격적인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랑 결혼할 때랑은 다르게 아주버님은 초호화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 식을 제대로 못 올렸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 결혼식에 기대가 굉장히 크셨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를 들였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7년 만에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앞두고 상견례를 준비하던 중 예비 형님과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손발이 떨렸죠. 이제 큰애도 우리 가족이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 내가 불렀다. 이제 곧 큰애랑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저 충조를 우리 둘째 며느리라고 상견례에 데려간다니.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수치라 안 데려갔음 싶구나. 사돈 어른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할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내 의견은 이런데 다들 의견을 말해보렴. 난 일단 안 데려가고 싶다. 곤란하지 그럼. 사돈 어른 댁들도 명망이 높은 집안인데 우리 집에 중졸 며느리가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낮게 보겠냐? 아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애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주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미애는 혼자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애예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아 진짜 엄마 아빠 그동안 미애가 최대한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해서 참았는데 내 부모인 게 창피하네요.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사람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제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을 앉혀놓고 바보 취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재수씨,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재수씨는 저희 같은 레벨들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 세계에는 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수씨가 재수씨 레벨에 맞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못 느꼈을 테지만 그래도 이런 집에 시집 온 이상 겪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올라갈 나무를 보고 올라오셨어야지 참. 그럼 찬반 투표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상견례에 안 가면 되는 것을 가냐 안 가냐에 찬반 투표라니요. 그것도 예비 형님 보는 앞에서 저를 그냥 밑바닥까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가뜩이나 저를 무시하는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던가요. 예비 형님은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사실 아직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그냥 뷰티 업계 종사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중졸인 걸 아시면 기함하시겠죠. 저도 부모님 놀라실까봐 이런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중졸은 본 적도 없으셔서 아마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텐데 좋아하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 너무 곤란해요. 그러겠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놀라실 거야. 아휴, 정말 저 골칫덩어리. 자, 그럼 둘째네가 상견례에 가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손 내리는 걸로 합시다. 둘째는 그냥 이 의견 따르거라. 토달지 말고. 저와 남편은 참가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참으로 허탈했죠. 명문가에 숨겨진 며느리라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늘 제게 일어나는 것 같아 정말 씁쓸했네요. 그리곤 정말 서럽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딸이 핸드폰을 들고 와 입을 열었습니다. 딸 한마디에 집안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평소에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딸이었는데 가족들을 온 가운데 집중시키고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촌, 문자 왔어. 오빠, 나 오빠 애 임신했다니까? 왜 이렇게 답장이 없는 거야? 나 진짜 그 집으로 쳐들어간다? 에? 이게 뭐야, 삼촌? 나 그럼 동생 생기는 거야? 야, 신난다.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유진이가 입던 옷 다 물려주자. 딸의 말 한마디에 살얼음 얼어붙듯이 조용했죠. 그러곤 아주버님은 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얼른 전원을 꺼버렸죠. 얘 현식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스팸 문자지? 아니, 체리가 읽은 게 지금 다른 거 읽은 거지? 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아니에요. 체리가 읽은 거 잘못 읽은 거예요. 오해요. 자기야, 오해야. 나 믿지? 참나, 체리도 뭘 그런 걸. 그래, 우리 현식이가 그럴 리가 없지. 체리가 잘못 본 게지. 아휴, 머리가 아프구나.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자. 무슨 소리야? 그 문자 나 보여줘. 뭐? 애를 가져? 떳떳하면 바로 문자 보여달라니까. 왜 숨기는 거야? 얼른 핸드폰 안 내놔?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울고불고 무슨 일이냐고 악을 쓰고 예비 형님 된 사람은 핸드폰을 빼서 감시 들어갔죠. 그 옆에 아주버님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아버님은 이 광경을 보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딸아이 혼자만 어리둥절해해서는 하던 인형놀이를 마저 하는데 전속으로 웃음이 터져 죽을 뻔했네요.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던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절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 어퍼컷을 날려주었죠. 아마 제 인생 다시 안 올 복수였죠. 어머, 아주버님, 혹시 그때 그분 아니에요? 아닌가? 왜 저번에 만났던 분인가? 누구지?
아, 최근에 만난다던 여대생? 아,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됐고요. 야, 윤재현, 체리 데리고 빨리 니네 집에 가. 어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아주 배운 데 없다더니 어디서 입을 놀려? 네가 감히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어머님이 악다구니를 쓰며 분에 못 이겨 하시는데 진짜 유쾌상쾌 통쾌했네요.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 생각으로 계속 이어나갔죠. 아니 맞잖아요. 아주버님 여자 바뀐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에이, 결혼할 사람이면 알 건 알아야 되죠 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고상하시니 의심 이런 거 안 하실 건데요 뭐. 그래도 결혼 전에 바람은 잡아야 돼요 형님. 같은 여자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형님이 공부만 하셔서 이런 건 또 잘 모르실까봐 제가 코치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은 아주버님을 세차게 노려보며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악을 썼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고소했어요. 파오네. 여자 많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 몸 함부로 굴리면서 노는진 몰랐네. 천박하고 불결해. 아, 오해라니까. 너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야? 나 못 믿어? 아, 재수씨,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어. 부채질이라뇨. 전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뒷일은 알아서 알아보던지 하시고요. 저희 집은 이만 갑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뭐 제 얼굴 안 보는 게 어머님 남은 여생 행복하실 테니 저희 식구 알아서 이제 저희끼리 살게요. 애초에 도움받은 것도 없으니 뭐 배 아파하진 마시고요. 상견례 제가 안 갑니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체리야, 여보, 가자. 뭐?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러니 티가 나요. 꼭 천박한 티가. 누구 맘대로 우리 아들을 네가 등지게 해? 엄마, 그만해. 이제 나도 안 올게. 나 오늘 우리 가족들 한 행동 보고 너무 충격받았고 미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형이랑 누나랑 아빠 엄마 행복하게 사셔요. 우리 가족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죄송해요. 가볼게요. 건강하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정말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들려온 소식으로는 아주버님네는 완전히 파혼을 했고 형님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아이를 가진 그 여대생은 아예 그 집에 들어와 눌러앉아 아버님 어머님 뒷목을 잡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아 그 후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첫째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요즘 간간히 저희 남편에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어머님 연락이 오지만 남편도 한결같이 차단 중이고요. 어차피 애초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닥 아쉽진 않네요. 그렇게 중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이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 야간대학을 등록하여 다닙니다. 대학원까지 가서 뷰티학과 교직 이술나요 교수가 되고 싶단 꿈이 하나 생겼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댁 반응도 궁금하고 어찌 보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보고 싶지 않네요.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제 얘기는 재밌을까 하며 사연 보냅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저와 다시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주방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며 식당을 나가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전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안아주더니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제 남인데 왜 제 인생에 또다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게 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2년 차였기 때문에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는 말에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늦어봐야 항상 12시 전에 들어왔었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속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였죠. 어차피 남편도 야근을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싫었던 저는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친구와 저녁 겸 술 한잔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주보며 앉아있던 친구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길래 손가락으로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도 남편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에 친구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숨이 거칠어졌고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만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핸드폰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담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두 손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담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뒤 헤어지는 게 아닌 근처 호텔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모든 걸 핸드폰에 영상으로 다 담고 있었죠. 그렇게 호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그 뒤를 따라가던 저와 친구의 걸음은 멈췄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당장 호텔로 들어가 머리채 잡아 끌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호텔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제 두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들어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밝은 얼굴과 함께 평소 저를 대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많이 기다렸지? 당신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버렸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하면 먼저 눕지 그랬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술 한잔 할까? 많이 피곤해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힘쓰고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아있나 봐. 당신은 나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호텔까지 들어간 건데? 그 시간 동안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갔다고?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솔직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보여줘야 진실을 얘기할 거야? 아까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당신이 어떤 여자랑 들어왔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찍어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둘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어? 호텔까지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 할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같은 회사 사람인데 야근 끝나고 술 한잔 했던 것 뿐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호텔에서 쉬게 해준 것 뿐이라고.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긴 한데 내 모든 걸 걸고 아무 일도 없었어. 아까 식당에 같이 있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어. 괜히 오해만 커졌잖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해명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당신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친구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지키고 있었는지 남편과 여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영상과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었죠. 남편과 여자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포옹하더니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끝까지 보고 싶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었죠. 저는 남편과 여자가 입 맞추는 영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게 되었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랑 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당신한테는 진심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라고. 그 사람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날 만나고 나 또한 당신한테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그런 조건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아시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선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알고는 있었지만 다들 침묵하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실망을 크게 하신 부모님께선 화가 많이 올라오셨는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시댁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시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사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불편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권서방이 지금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돈께서도 권서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침묵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잖아도 물어봤는데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요구할 수 없으니 다른 여자에게 좀 풀었던 것뿐인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굳이 사돈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며느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가고 사고도 안 치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제 아들이 노름을 내서 돈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요. 저 사람처럼 행동할 거면 법적으로 부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임신만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냐고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전혀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내 동생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가정에 충실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한테 큰소리 치는 건데요?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 저희 집안에서 감수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재수 씨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러고 보니 너 아예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나는 아예 손주도 안아볼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건 넌데 내 아들이 잠깐 다른 여자와 즐겼다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쳐? 하자가 있는 몸인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내가 손주를 안아볼 수 없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오히려 사돈께서 저희 집안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고칠 수 없는 하자인 불량품을 넘겨주셨으면서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더 이상 태아할 가치도 없어 보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원래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되지가 않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의사는 선천적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시모가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저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보다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셨었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픔이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모든 걸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났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제 눈앞에 전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친구가 뷔페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와주려고 찾아갔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얼굴을 마주쳤지만 모른 척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달라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2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모는 첫 아들 손주라면서 아이를 건네받아 저에게 보란듯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모는
과거에 법적으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화가 나셨는지 막말을 뱉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법적으로는 네가 이겼겠지만 앞으로 평생 너는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늙어 세상 떠날 거다. 애도 못 낳는 게 주방에서 등신짓만 하고 있으니 남자가 꼬이겠어. 우리 손주 봐봐라. 너랑 이혼하자마자 집안의 경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아들과 아주 똑 닮은 게 앞으로 엄청 큰 인물이 될 거다. 애를 가질 수도 없는 너는 얼마나 부럽겠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식당에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던 그건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저도 엄청 잘 살고 있고 천치들 득실되는 당신 집안보다 100배 1000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럼 서둘러 산부인과에 갈까요? 그런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여자가 우리 아들 전처였거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마주쳐서 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뭐야.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대신 어머님은 더 좋은 며느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저랑 서둘러서 산부인과에 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큰아들이 딸만 셋이라 이왕 우리 작은 며느리는 둘째도 아들이면 좋겠는데. 그쪽이 새 며느리였구나. 당신도 참 인생이 안타깝다.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여자를 골라서 인생을 말아먹니? 지금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구씨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우리 집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 가요. 괜히 귀만 더럽혀졌네. 왜? 나는 그냥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것뿐인데 아까 식당에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들렸었거든. 그런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아빠 얼굴을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길래 당신처럼 사고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었지.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볼일을 보고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면서 화장실을 나가는데 그 한심한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 어머, 저기요.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가자. 저 여자 정말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였잖아. 저런 말은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잠깐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정말 화장실에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확실하냐고?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되겠지.
얜 누구실까? 당신이 친아빠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땐 어떻게 할래?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집안은 즉각 난장판이 되었고 시몬은 아이의 얼굴과 전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시몬은 닮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죠. 볼일이 끝난 저는 뒤돌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남편이랑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앞뒤로 흔들어댔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친구가 나와서 저를 도와 그 여자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머리털이 한 움큼 빠져버린 저는 마음 같아선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이라 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하려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죠.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자 정말 안 되겠네.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신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어난 아이도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정성껏 돌봐주며 키웠었겠지. 그런데 저 여자 아까 화장실에서 나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 어떤 남자랑 약속을 잡는 것 같더라. 임신한 몸인데도 다른 남자와 만날 생각을 가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예전에 당신이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정말 한심해 보였는데 그게 당신 마누라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다니고 있니? 그쪽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나고 있었거든. 그쪽이 임신을 했으니 아마 내 생각엔 다른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녔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아마 이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다른 씨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처럼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 둘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들 살아봐. 뭐라고? 이 사람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왜 대답을 못하는데? 빨리 말해보라고. 결혼 생활 동안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태어난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너야말로 나 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보다 네가 더 쓰레기 같은데? 유전자 검사해봐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당장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몬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전 남편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시댁 식구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여자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지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전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결국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진행이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임신한 여자들을 상대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뇌출혈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죠. 전치들만 득실되는 집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 저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동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제 사연을 얘기하면 다들 절레절레 놀라시곤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사연을 여기다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딱 40이 된 광주 사는 여성이에요.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은 30대죠. 한참 일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고 워커홀릭이라고 남들이 부르곤 했는데 일하느라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2년이 닿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을 즈음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일하는 곳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뭐에 홀렸는지 7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님은 남편을 닮아 성품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요즘엔 고부 사이도 다 모녀처럼 지낸다더라. 내가 딸이 없잖니. 내 친구들 만나면 맨날 딸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자기도 뭐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뭐든지 이해해주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말하기도 정말 편할 거야. 이렇게 고부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다 보기 좋다. 고마워 다들.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전 정말 좋은데요? 진짜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어쨌든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정말 스트레스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오히려 못 챙겨줘서 안달이셨거든요.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금 조급해져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없어도 된다면서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참 속상하게도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떨칠 순 없었어요. 그래도 난 아이 하나는 낳고 싶어. 결혼은 상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하나는 낳고 싶었거든. 너무 조급해 마.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솔직히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힘들 수도. 그래도 우리가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능력은 있잖아. 난 나 닮은 아이 하나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그래.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지. 당신이 원하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말이지.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봐야지 뭐. 나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 남편은 뭐든지 제 뜻에 따라주었는데 그렇게 반년 정도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전 산전검사를 받아보러 갔고 남편도 따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혼자 검사를 하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걸 어쩌나 싶은 마음이 앞서들게 되었어요. 난 정상이래. 당신은 검사해 봤어? 뭐래? 만약 우리 둘 다 정상이면 그냥 기다리면 아기가 오겠지? 궁금해. 뭐래?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무정자증이래. 아이 못 낳는다고 하네. 어떡하지? 뭐? 무정자증? 그럼 난임이 아니고 아예 불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속은 괜찮은 거야? 무정자증이 충격이긴 한데 나보다 자기한테 미안하지. 자기가 아기 정말 바라고 바랬잖아. 미안해. 면목 없다. 그러게. 정말 무정자증일 줄이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됐던 거였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한 번도 제 인생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상심했을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하루 이틀 고민한 결과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겠구나 싶은 게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없는 상상은 해본 적 없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노년에도 둘이서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받아들였어.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요즘 세상에 일부러 애 안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나도 딩크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마음 추스르고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잘 살아보는 거야. 고마워. 솔직히 당신이 상심했을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면목 없다. 미안해 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늙어서도 우리 알콩달콩 살자.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우리 둘이만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난 네가 무조건 1순위야. 아이가 있어도 변함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밝은 척을 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호출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에 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 들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면목 없다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새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니? 괜찮으면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아마 어쩌면 아이가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랬나 보다. 내 주변에도 입양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슴으로 낳는 게 더 와닿는 데잖니. 나도 입양 같은 거 생각해보긴 했는데 자기는 어때? 난 진짜 완전 찬성이야. 자기도 애 하나쯤은 키우고 싶어 했잖아.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내가 낳지 않았어도 키우다 보면 다 엄마가 되는 거다. 엄마란 게 별거 있는 줄 아니?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데 입양하자.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정말로. 자기만 허락한다면 바로 가능해. 그래도 강아지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입양하는 건데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지. 잘 생각해보고 알려줘. 오히려 너희한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마 그게 평생 잘한 일일걸. 의외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인 남편을 보자 생각이 많아졌고, 어차피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입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입양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보육원 봉사를 다니다 눈에 띄는 아이가 있다 하여 추천해줬고, 그 아이를 보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어찌나 맑고 예쁜지 입양을 왜 하는지 알겠더랬죠. 전 그렇게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벅차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어요. 이런 게 가슴으로 낳은 정이구나 싶은 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 딸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려는데 자기가 도시락 좀 싸줘. 우리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하자. 응, 좋아. 엄마, 소세지랑 유부초밥 해줘요. 나 먹고 싶어. 아빠랑 놀이공원 다녀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딸 그렇게 좋아? 알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자기도 오히려 예원이가 집에 오니까 더 활기찬 것 같아. 그럼 공기가 다르다. 우리들이 살 때도 좋았는데 예원이 있고 나서부터 오히려 집안이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말이라고 하니? 예원이가 있으니 분위기부터 다르지 않니? 이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어머님이랑 당신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참 좋네. 예원이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내 운명이겠지. 입양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행복했고 남편 또한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죠. 내 아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 내 자식이 되겠구나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어느 날 남편과 저, 예원이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갔었던 날이었는데 우연히 남편 후배와 후배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당황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선배.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리 안 본 지 얼마나 됐나? 와, 선배 결혼하고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저 발령받았어요. 아마 선배랑 다시 근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만나게 되니까 진짜 좋다. 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연락할게. 자식, 여기 사는구나. 아, 우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네요. 예? 예. 형수님, 외모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애도 많이 컸네. 아주 아빠랑 판박인데? 와, 선배는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형수님이랑 예쁜 딸아이랑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네가 눈썰미가 좋아. 눈썰미 꽝이면서. 일단 우리가 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봐. 허겁지겁 후배를 돌려보내는 남편이 참 이상했고, 후배와 후배 와이프 또한 당황한 눈빛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원래가 실없는 놈이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당신이랑 예원이 참 많이도 닮았다고 하네? 그래서 그런지 자기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뭐, 가슴으로 나왔으니 닮아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랑도 많이 닮았어. 이래서 점차 가족이 되는 건가 봐. 그런가? 그래도 그 후배라는 사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잘 지내봐. 우리 결혼식에도 온 것 같더라. 내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달라서 날 못 알아봤나 봐. 너무 웃기지? 앞으로 화장 좀 하고 다녀야겠어. 아우, 창피해 정말. 뭐, 내 눈엔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없는 애라니까. 그냥 안 엮이는 게 제일 깔끔해. 그런 놈이랑은. 내 뜻 알지? 남편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마트에서 만난 후배 와이프를 만났어요.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 후배 와이프의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저 역시 이사 오고 나서 친구가 없던 찰나에 후배 와이프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고 살갑게 대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마트에서 만났죠? 아까 너무 바쁘게 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왜 지금 봤지? 저도 여기 사는데. 저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 참 낯설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걸요? 어머, 그래요? 혹시 이 주변지리 모르면 연락해요. 난 이사 온 지 꽤 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맛집 정도는 꿰고 있거든요. 정말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잘 따라다녀야 되겠다. 남편도 이 도시로 발령나면서 아마 언니 남편분이랑 같이 다시 회사에서 만나게 되려나 보더라고요. 우리 잘 지내봐요. 남편들끼리도 아는 사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동생처럼 살갑게 구는 후배 와이프가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제가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싫은 눈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은 후배와 같은 회사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부부랑 엮이는 건 질색하며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전 남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남편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냈는데 성격적으로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랑 후배 와이프랑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난 글쎄 싫다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후배인데 왜 그 후배 와이프랑 가깝게 지내는 건데? 난 분명 말했어. 자기랑 후배랑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그 와이프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다. 이런 모습 낯설어 정말. 글쎄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여자도 내 후배랑 똑같겠지. 하여튼 어울리지 마. 분명 말했어. 그 여자랑 어울리는 거 싫다고. 남편이 굳고 반대를 하니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잘 맞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문득 후배 와이프가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후배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정말 쇼킹한 사건을 알게 되었죠. 왜 남편이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지 못하겠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치렀는지도 모른 채 장사가 끝이 났고 아빠 3일장을 치르고 오자 남편이 선심 쓰며 위로주라고 15년 된 산삼주 한 잔을 따라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친절한 남편이었지만 전 그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죠. 당신 위해서 내가 특별히 여는 거야. 고생 많았지? 이거 산삼주인데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푹 자. 그래야 좀 슬픔도 있지. 눈물 나게 고맙네. 당신이 이렇게나 아끼는 산삼주도 따주고 그래, 잘 마실게. 당신 호의 잘 받아 먹어야지. 쭉 들이켜, 쭉. 이게 피로 푸는데 직방이라니까. 꼭 남기지 말고 마셔야 돼. 그리고 마시면 한 잔 더 줄게. 남편이 정말 보물단지 다루듯 아끼는 산삼주를 따라주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으면서 이상한 낌새에 심호장과 쓱 바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어라 마셔라 하였고 잔을 바꾸고 나서 온 집에 역대급 광경이 휘몰아쳤어요. 산삼주를 3잔째 마시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쓰러졌고 주량이 굉장히 센 시어머니였기에 술을 마시다 쓰러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엄마, 일어나봐.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전이 왜 엄마 앞에 있어?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남편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짐을 싸서 그 암흑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실은 이러했는데 후배 와이프의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남편한테 들은 거야.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언니가 2번째 부인인 거 몰랐지? 몰랐으면 진짜 대박이다. 8년 전에 결혼했었고 애도 있었대. 남편 말로는 근데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재혼한다고 애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는 거야. 그 사이에 언니 남편은 언니한테 초혼이라고 숨기고 결혼했으니 애를 데려올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 남의 애인 척 입양한 거지. 언니 딸 키우면서 이상한 거 몰랐어? 근데 그 전 와이프가 이걸 알고 그렇게 압박을 했대잖아. 언니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걸릴 위기에 놓였는데 그럼 이혼은 당연지사고 위자료며 사기죄로 콩밥 먹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본인이 술 먹으면서 내 남편한테 얘기했대. 속마음 나온 거지 뭐. 언니한테 수면제 타고 병원에 가둘 거라고. 본인 신고 못하게. 내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언니 놀랬지? 그래도 이거 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딸 입양하는 것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 서류 작업 다 알아서 했다며. 확인도 안 했어?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그냥 호적에 원래도 올라가 있던 딸이었다며. 하여튼 나도 진짜 남편한테 듣고 쇼킹이라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심장 떨려. 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난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애만 예뻐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일단 나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면 네 남편 증인 서줄 수 있어? 나 진짜 지금 손 돌리고 네 말 사실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되지. 언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선배 그렇게 안 봤다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더라. 그 언니 딸 있잖아. 딸 시켜서 언니가 딸 괴롭히고 손찌검했다고 할 거래. 딸이랑 벌써 병원 가서 진단서도 미리 다 끊어놨다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래? 그리고 애초에 전처랑 살 때 정관 수술도 했다던데. 이걸 술 취해서 주절주절 내 남편한테 다 얘기한 거 있지? 조심해 언니. 후배 와이프가 해준 얘기였는데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남편의 머리카락과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결과는 99% 일치였어요. 후배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이 잡것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주는 모든 걸 먹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고 남편은 그걸 틈타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산삼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잠들면 배우자 동의하에 절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저 전처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했다는 것에 충격이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시어머니마저 한파였다는 것이 정말 더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절 입막음하고 병원에 넣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남편을 보니 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딸을 키워줄 엄마가 필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무산이 될 것 같자 절 치워버리겠다는 심산이 분명했고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충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연락은 해야지. 연락? 양심 없는 놈. 멀쩡한 척 초혼이라고 속이니 기분 좋니? 예원이도 네 친딸이라며? 다 확인했어.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차라리 얘기해주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지 잘못은 모르고 날 가둘 심산이었다 이거지?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믿었다니 미쳤지. 뭐? 아니, 꿈꿨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당신을 병원에 왜 가둬?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병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웬 병원? 거봐, 당신의 본심이지 그게. 됐고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 그날 산산주에 수면제 탔잖아. 어머니 먹고 바로 쓰러지는 거 봤어. 그리고 날 병원에 넣으려고 했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리고 무정자증? 애초에 너만 병원 보낸 게 잘못이지. 정관 수술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속여? 무정자증은 맞나? 정관 수술했으니. 진짜 가지가지다 당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서 손 떨리고 놀라워. 아,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난 자기가 장례 치르고 와서 힘들까봐 다 잊고 저라고 수면제 탄 거였어. 진짜 오해야. 딸 얘긴 못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떠나갈까봐 그랬어. 그냥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해야 진짜. 그 오해 법원에서 설명하시고요. 우리 둘이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너 무슨 일 있어도 콩밥 먹일 거니 그리 알아. 그리고 남편과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일단 재혼인 건 확실했는데 딸아이와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세는 저에게 기울었죠. 관건은 절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 떼더라고요. 하지만 후배 남편은 제 남편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주었고 남편이 후배에게 전화로 따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 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을 한 녹취였거든요. 갤럭시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선배가 술 먹고 나한테 했던 얘기 진짜 무서웠고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으로선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 딸까지 입양해서 잘 키워주려고 했던 분인데 이걸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쩐지 마트에서 내가 갔던 결혼식의 형수님이 아니었는데 아마 전 전초와의 한 결혼식에 갔던 거였겠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입 다물어. 네가 뭔데 우리 가정에 초를 쳐? 내가 미쳤지. 술만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을 돌리고 싶다. 선배라고 하기도 더럽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법원의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데 가서 힘들게 당해야 되는데. 결국 남편은 결혼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고 저와 이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참 소름이 돋는 게 어린 딸에게까지 제가 괴롭히고 무력을 썼다고 말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게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게 탄로가 나자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는데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싶은 마음이었죠.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횟가닥 돌았었나 봐. 허구한 날 전처가 압박하지. 네 성격에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나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통에 그냥 그게 무서웠어. 내가 그래도 그런 마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넌 정관 수술까지 받아놓고 무정자증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리고 네 딸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돌싱에 애가 있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거짓말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애가 무슨 죄니? 애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시키고. 너도 너지만 예언이도 참 무섭더라. 어린 나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니. 그에 비해 그 딸인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딱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죄하고 살게. 니네 엄마도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내가 잠만 바꿔치기 안 했어도 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겠지? 무서운 인간들. 제발 용서해줘. 그냥 지금은 네 용서만 바랄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라. 남편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절 기만한 것에 대한 죄만을 받게 되었죠.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절 속였다고 해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 불현듯 결혼 후 제가 남편 시어머니에게 보태드린 전세 금액과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고가의 시계, 그리고 현금 등이 생각나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다시 한번 고소하였거든요. 결국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던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후배가 도와주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와 더불어 같은 업계 업종에서 영원히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혔죠. 사람 숨쉬게는 해줘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나 취직도 못해. 네가 합의 안 해줘서 전과자 됐고. 그러게, 누가 그런 행동 하라고 했니? 네 잘못이지. 아직도 모자라. 네가 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그것도 벌 받았어야 하는데. 평생 속죄하고 살아, 이 나쁜 인간아. 하나밖에 없는 본인 아들 전과자 된 게 니네 엄마한텐 가장 큰 벌이지. 아, 제발 합의 좀 해줘. 그래도 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 일은 어떻게 하라고. 제발 부탁이다. 네 말 맞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엄마랑 딸은 부양하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전과자로 어떻게 이 업계에서 일하라고. 너 전과자 아니어도 이미 업계에 블랙으로 찍혔어. 우리 업계 좁잖아. 누가 너 같은 사기꾼을 쓰겠니? 겸허히 받아들여. 남편은 딸을 들먹거리며 용서를 바랬지만 더더욱 딸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며 목 놓아 울었지만 달라지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옥바지를 하게 되었죠. 내가 빌게. 그냥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다오. 그냥 애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마음만은 따뜻한 거 알잖니.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애초에 돌싱인 걸 작정하고 숨기고 저랑 결혼했을까요? 아니, 어머님도 문제죠. 딸처럼 잘해주시길래 정말 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싶었는데 애초에 캥기는 게 많으니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겠죠. 정말 성격 같아선 예언이 붙잡고 너네 아빠 교도소 갔고 전과자다 라는 것까지 말해서 얘 충격받게 하고 싶은데 이것까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키운 정이 있으니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애 시켜서 내가 괴롭혔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단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애 생각해서 이건 묻어뒀으니까 감사히 여기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했어. 애초에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장단을 맞췄으니 결국 이 꼴이 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늙음하게 아들 옥바라지, 손주딸 뒷바라지 얘. 애초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면 교도소까지 갈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미련하죠? 아직도 제가 겪어온 일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한참 소송을 할 때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돌아가신 아빠를 잘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쓰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를 잃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 일 때문에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니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저 나쁜 인간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마무리될 때 그제야 전 제 아픔을 돌아보고 돌아가신 아빠를 정말 많이 애도했어요. 그리고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이제야 이렇게 글로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행복해졌어요. 지금 남편은 하나의 거짓도 없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고 오히려 아빠처럼 절 다독여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죠. 남편 덕분에 많이 밝아졌고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쓰고 나니 오히려 과거를 더 털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마 제 글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셨음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잘 살아내고 있으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미래는 희망차다는 걸 알고 계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